안녕하세요. 저는 주자택에서 학석사 통합과정을 하고 전공하고 있는 CS 전공하고 있는 임동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자리를 비롯해서 참석하신 분들하고 행사를 주최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이는 것처럼 제가 오늘 말할 주제는요, 컴퓨터 오버클럭킹에 대해서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세부 토픽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컴퓨터에 흥미를 가지게 된 계기, 그리고 조립식 컴퓨터와 간단한 주요 부품에 대한 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CPU 오버클럭킹 및 안정화 테스트입니다. 제가 컴퓨터에 흥미를 가지게 된 계기는 되게 간단하고 특별하진 않습니다. 중학교 때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요. 그때 할 게 없었는데 유튜브에 추천 영상에 뜬 그 스티브 잡스의 애플 신제품 소개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죠. 그때 저는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혁신적이었던 그 애플 기술에 되게 많이 놀라기도 했고요. 네, 그때부터 저는 전자기기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이제 컴퓨터에 관한 영상을 많이 보기 시작했죠. 지금까지도 역시 유튜브를 비롯한 해외 포럼 그리고 국내 포럼에서 신제품 소개, 신기술 소개 등의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조립식 컴퓨터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완제품이 아닌 컴퓨터는 전부 조립식 컴퓨터라고 지칭합니다. 조립식 컴퓨터의 장단점이 있긴 한데요. 가장 큰 장점은 최고의 가성비와 자유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완제품 컴퓨터와 동등한 스펙의 조립식 컴퓨터를 조립한다고 하면 가격이 훨씬 더 싸고요. 그것도 그렇고 자신이 원하는 작업 환경에 따라 자유자재로 조립이 가능하다는 점이 그런 장점이 가장 큽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그래픽 작업을 한다는 사람이면 랩을 넉넉하게 구비해서 시스템을 맞춘다던가 프로그래밍 작업을 주로 한다면 단순 연산자 처리에 용이한 좋은 그래픽 카드를 맞춘다던가 게이밍을 주로 한다면 모든 부품 골고루 좋은 밸런스를 맞춰서 조립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단점은 근데 관리입니다. 그 전에 그리고 외관을 번쩍번쩍하게 만들 수 있는 그 RGB로 도배하는 감성을 또 추가할 수도 있고요. 단점은 근데 관리입니다.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이 없을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무엇을 사야 하는 것부터 조립까지 되게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한 번이면 되는 친절한 그 AS 방문 서비스도 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이것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부품 고장이 날 경우에 개별적으로 제조사에 그 부품을 보내서 AS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요, 조립식 컴퓨터의 장점은 단점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큽니다. 그리고 저는 조립식 컴퓨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간단하게 컴퓨터 주요 부품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컴퓨터 조립은 CPU 선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CPU 시장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인텔하고 AMD, 흔히 말하는 암드라고 하죠. 간단하게 두 줄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성능은 인텔, 가성비는 AMD. 인텔이 CPU 시장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높은 호환성과 최적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9세대 CPU가 출시가 됐고요. AMD에 비하면 성능도 매우 우월합니다. 단지 조금 더 비쌀 뿐입니다. AMD, 암드의 현재 장점을 하면 가성비도 매우 좋습니다. 고급 라인업도 인텔 CPU에 비해 가격이 대체로 싼 편이지만 현재 장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많은 호환성 문제와 낮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CPU 자체에 조그마한 핀이 붙어있는 그 AM4 소켓 장착 방식이기 때문에 자칫 초보자들이 조립할 때 핀 부러뜨리기 십상입니다. 곧 젠2라는 새로운 아키텍처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AMD에는. 이제 CPU를 선택하셨으면 이제 마더보드를 선택해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기 화면에 보이는 그 B360, Z370, Z390 같은 칩셋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현재 보급형 인텔 8세대, 9세대는 B360이라는 보드와 호환이 됩니다. 현재 9세대 CPU는 보급형이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8세대 보급형 CPU만 존재하고요. 고급형 인텔 8, 9세대 CPU는 Z370 보드와 Z390 보드와 호환이 됩니다. B360 보드하고도 역시나 호환이 되지만 고급형 인텔 CPU를 구매하는 분들에게는 차후에 설명한 CPU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오버클럭킹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급형 마더보드를 사용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라이젠도 마찬가지로 보급형과 고급형이 있습니다. 그 마더보드에는 그 제조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각자 장점이 있고
뭐 자신의 취향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가바이트라는 회사를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램을 선택해야 되는데 현재 램은 DDR4라는 규격이 보편적입니다. 대역폭이라고 하는 숫자가 높을수록 좋고요. 대역폭은 한 번에 전송되는 데이터량을 지칭합니다. 단위는 메가 트랜스퍼 per second 또는 메가헤르츠라고도 합니다. 간단하게 숫자가 높을수록 좋고 비쌉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램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량이 많을수록 좋겠죠. DDR5의 신규 규격은 이번 연도 상반기에 출시 예정이고요. 램을 선택할 때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문서 작업 및 사무용으로 쓰실 거면 8기가도 충분하고요. 게이밍용으로는 16GB, 필요에 따라서는 32기가로 늘려서도 되고, 워크스테이션, 그러니까 작업용으로 쓰실 거면 필요에 맞게 더 추가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픽 카드를 선택해야 되는데 역시 그래픽 카드에도 제조사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나 AMD에서 칩셋 레퍼런스 모델이라 하죠. 그거를 만들면 제조사가 따로 변형 또는 성능을 조절해서 판매합니다. 현재 RTX GeForce 2000라는 2000세대가 출시가 되었고요. 이거 역시 취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MSI라는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고요. 간단하게 CPU와 그래픽 카드의 관계를 표현하자면 그림판이 있다고 가정할 때 밑바탕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CPU고 그 그림을 색칠하는 사람은 그래픽 카드입니다. 만약 그림 밑바탕을 그리는 사람이 색칠하는 사람 되게 느리게 작업을 하면 색칠하는 사람이 자신의 기량을 다 발휘하지 못하겠죠. 이거를 병목 현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영어로는 바트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의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다른 하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그래픽 카드는 고급형, 최고급형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하나 언급해야 될 거는 사무용으로 컴퓨터를 맞추실 거면 굳이 그래픽 카드가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 CPU에는 내장 그래픽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AMD는 그렇지만 내장 그래픽이 없는 CPU도 있으니까 이 점은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모든 부품의 가격과 호환성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데요. 조립 시에 유용한 사이트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부터 전부 액세서리까지 다 체크해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제가 맞춘 컴퓨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할 거는요, 컴퓨터 오버클럭킹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보려 합니다. 이제부터는 살짝 컴퓨터 마니아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컴퓨터 오버클럭킹이란 컴퓨터의 기본 연산 속도를 강제로 끌어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으로 비교하자면요, 사람의 머리 속도를 강제로 더 빠르게 하는 거죠. 이게 장단점이 되게 명확한데요. 장점은 연산 속도를 강제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성능이 당연히 향상이 되겠죠. 근데 단점은 무리하게 끌어올릴 경우 이게 컴퓨터 부품의 수명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컴퓨터에서 오버클럭이 가능한 제품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램하고 CPU하고 그래픽 카드인데요. 시간 관계상 저는 CPU 오버클럭킹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버클럭킹은 간단하게 이게 발열과 전압의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클럭은 사람의 업무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전압은 식사 제공 및 영양 공급이라고 비유할 수 있고, CPU를 시켜주는 쿨링은 월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업무량을 늘리기 위해선 적정량의 식사와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한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식사나 영양 공급을 너무 많이 해주면 사람이 배가 터져 죽을 수 있겠죠. 이게 CPU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압이 높아질수록 CPU의 온도가 높아지는데 이게 너무 높으면 CPU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코어가 타서 CPU가 고장이 납니다. 월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오버클럭킹의 목적은 전압을 최소한으로 인가하면서 CPU의 최고 성능을 뽑으며 그리고 온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 오버클럭킹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좋은 CPU 클럭 및 통풍 환경, 오버클럭킹용 CPU, 그 뒤에 K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클럭킹용 마더보드입니다. 사진 왼쪽에 보이는 건 커스텀 순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냉각수와 라디에이터 그리고 펌프를 이용해서 냉각수를 순환시켜서 주요 부품의 발열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일체형 순행이라고 하고요. 보통 팬에 공기로 CPU 쿨링을 하시던 걸 보시는 분에게는 좀 생소하실 겁니다. 둘 다 많이 비싸고요. 그래서 또 방 안에 에어컨을 틀어주면
좋겠죠? 방 안의 온도가 내려가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요, 이제 바이오스에 진입해서 여러 가지 전압 세팅과 뭐 CPU에 관한 여러 가지 세팅을 기능 세팅을 해야 되는데 뭐 자세하게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뭐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아는 걸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여러 세팅이 끝난 뒤에 이게 컴퓨터를 부팅을 시키고요. 이제 이런 단순한 과정을 통해 부팅된 CPU는 언뜻 보면 뭐 이제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요. 이게 다른 많은 작업량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블루 스크린 같은 보이는 것 같이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프로그램 그리고 게임들이 다중 코어를 전부 사용하지 않으며 그 일부분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CPU를 풀 로드 가동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돌림으로써 현재 오버클럭킹 상태가 안정적인지 확인합니다. 뭐 풀로드를 시켜도 별 문제가 없다면 다른 게이밍이나 뭐 작업 환경에서 안정적이겠죠. 이거를 간단하게 비교를 하자면 어떤 사람이 마라톤을 40km 정도를 전력 질주를 완료를 했다면 100m 달리기도 문제없이 전력 질주가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안정화를 보는 겁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안정화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화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쓰는 거는 링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인텔에서 만들어놓고 수학 연산을 엄청나게 굴려서 이게 CPU를 극한까지 쥐어짜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간단하게 안정화 테스트를 하는 방법은 마지막 컬럼에 보이는 그 전차 norm이라고 써져 있죠. 저기 값들이 일정하면 통과입니다. 뭐 CPU를 극한으로 갈구기 때문에 온도가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온도를 체크하는 프로그램까지 써서 실시간으로 온도를 확인하고요. 48배수를 제가 1.24V로 인가해서 안정화 테스트를 해봤는데 잔차 값들이 보이는 것처럼 일정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튀어서 에러 발생 후 또 중단이 되었습니다. 또 중간에 너무 무리가 갈 경우에는 블루 스크린 또는 뭐 CPU 온도가 100도가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 역시 실패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압을 조금 더 올려서 1.25V를 인가해봤는데 잔차 값이 보이는 것처럼 일정하고 최고 온도가 93도까지밖에 안 올라간 거고요. 안정화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오버클럭킹 환경이 실사용에도 전혀 문제없다는 걸 확인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기본 37배수인 i7 8700K CPU를 48배수까지 올리고 안정화를 받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램도 어느 정도 오버클럭을 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한 최소 15% 이상의 전체적인 성능 향상을 보게 되었고요. 이건 제가 간단하게 저의 사양을 벤치마크 해둔 겁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라는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사용했고요. 현재 제 컴퓨터는 전체 컴퓨터 사양 상위 5% 안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